메디피스 서동엽입니다. 오늘은 백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백신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접종을 받고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워낙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피부로 통해서 느껴가지고 어쨌든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학 발전 중에 가장 제일 성과가 있는 거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백신이에요. 의사가 하는 일은 환자를 대개 다 1대1로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 예방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백신은 집단 발병을 해서 엄청난 숫자의 전염병 환자가 생긴다든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전염병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국가가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는데 백신이 개발이 됨으로써 일단은 그 질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걸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적으로 중요한 발명품이 뭐냐 그러면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제일 먼저 어떻게 생겼느냐를 얘기를 하면 두창 예방주사인 두창은 이제 여러분들이 천연두라고도 알고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마마라고도 이제 알고 있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유행병이었죠. 그래서 이런 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종두법이 발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효시를 이뤘는데 그 전에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서 과학적이진 않아도 관습적으로 썼던 방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과학적으로 조금씩 활용되고 그래가지고 발전하게 됐어요. 우선 두창은 기록상으로 BC 한 1500년 정도 될 때 이집트에 그때 살았던 사람의 미이라에서 두창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두창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유행을 했던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문서상으로 나온 거는 BC 한 1380년경에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전쟁을 할 때 두창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균이나 이런 건 모르고 하여튼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병이다 하고 이름이 붙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동양 쪽에서도 기원전 한 1120년경에 고대 중국하고 인도에 두창이 유행했다는 역병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한 그 후에 그 로마 제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미국이 전 세계의 역할을 하듯이 로마 제국이 유럽하고 중동 쪽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을 평정하다시피 했고 중동까지 다 들어가서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 두창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유행한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게 기원 후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300만 명 중 내지 7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추정을 할 정도로 돼서 사실 그때 당시에 300만 명 내지 700만 명이 사망을 했으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게 두창이라고 그래요.
한 이제 기원 후 910년경에 중국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의사인 알러지라는 이제 의사, 그러니까 중동하고 중국에서 예방 치료를 했어요. 두창이 유행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두창 환자에서 상처에서 일어나는 고름이나 진물 같은 거를 환자한테 직접 그 상처 부위를 만들어서 그 묻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피부에다가 묻혀가지고 예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창 환자의 딱지를 고름 딱지가 있는 거를 가루로 부숴가지고 피부 상처나 이런 데다가 이 가루를 도포해서 예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가 이제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이제 이게 활용이 조금씩 되다가 이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제너가 종두법을 발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미나 중남미 쪽, 이제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인디언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남미에 있는 잉카나 마야 문명 이쪽에서 아스텍 문명 이럴 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했죠. 주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일부를 해서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령이었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령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전혀 두창이 유행된 적이 없어서 면역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두창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 마야 문명이 멸망한 원인이 물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군대의 기마병들이 사실은 이때 마야나 잉카 문명들은 돌로 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몇백 명이 잔인하게 수만 명을 살상을 하고 이랬던 기록도 있지만은 두창 유행 때문에 사실은 인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함으로써 이 문명이 멸망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두창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토병이 이제 돼버렸어요. 유럽은 이런 게 이제 아주 고정적으로 매년 이제 발생하는 풍토병처럼 됐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도 풍토병성인 전염병으로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서 과거에 격리하고 이런 걸 다 이제 철수를 했지. 그래가지고 됐듯이 이제 그 풍토병이 돼가지고 하여튼 18세기 유럽에서는 매년 하여튼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장님이 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두창 때문에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년 한 4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두창에 걸린 사람들의 그 상처에서 그 고름 이런 거를 사람한테 이제 그 상처를 내 가지고 접종을 하는 방법을 쓴 게 인두 접종이에요. 그게 이제 172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사망률이 줄기는 줄었지만 한 50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하게 됐대. 이걸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를 인두 접종을 안 받은 사람들은 과거하고 똑같았겠죠. 근데 인두 접종 자체가 사망률도 높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전염을 일으켰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뒤에서 거래가 된 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고 그랬겠죠.
근데 1774년 약 50년쯤 지나가지고 벤자민 체스터라는 사람이 영국 남부에 아주 목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 농장주였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했나 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이제 인두 접종도 알고 그랬는데 소가 걸린 두창, 이제 소가 걸린 두창에 이제 걸린 소하고 일을 한 목부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유를 짠다든지 하여튼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볍게 두창하고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긴 일으키는데 그냥 지나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두창이 유행을 해도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이게 굉장히 인과관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 두창하고 뭐 소의 두창하고 꼭 같다는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두창이 유행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자기네 목장에는 두창이 걸린 소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 사회에서 마녀나 뭐 이런 식으로들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랬잖아. 기독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날까봐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비가 몹시 오는 날 한 4, 5km 거리 되는 데를 자기 부인하고 애들을 데리고 갔대. 그래가지고 감염된 소의 고름을 적셔가지고 피부에다 상처를 내서 거기다가 피고름을 묻혀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래가지고 두창을 예방을 했어. 그쪽에서 많은 사람이 걸렸는데 안 걸렸어요. 안 걸려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1796년에 제너가 종두법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두에 걸린 소의 피고름을 짠 게 아니라 우두에 걸린 그러니까 소가 두창에 걸렸는데 짜다가 보니까 상처 이런 것도 많이 나잖아. 그래가지고서 해서 가볍게 하여튼 증세가 온 그 여자 목부의 손상처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말렸어. 고름을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든 거를 8살 먹은 아이 팔 피부에다가 두창 증세가 시작이 되는 아이 피부에다가 조금 째가지고 이 부스러기를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치료 겸 예방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법이 괜찮구나 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됐지. 제너도 내가 얘기 듣기에 13살인가부터 의사 수업을 받았대. 그래서 18인가 19살 때부터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조금씩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백신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이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프리카가 1980년대 초반인가? 그때 하여튼 전후해가지고 천연두가 있었고 그 후로는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촬영한 기록이 이제 이 사진인데 여러분들 곰보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사람 본 적이 없지. 나는 많이 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종두를 맞는 거가 시행이 된 게 이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이제 지석영 선생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퍼지질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팔에다 맞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맞은 사람이 없고 강 실장은 허벅지에 맞았나? 이게 뭐 불주사예요? 불주사는 BCG 접종이야. 그러니까 두창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는 맞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허벅지에 맞았어. 왜냐면 여기다가 맞으니까 상처가 남잖아. 상처가 남으니까 여자는 이 소대나시도 입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깬 부모들이 이제 의사하고 타협을 줘가지고 허벅지에다가, 그러니까 치마를 입어도 안 나타날 만한 그런 데다가 맞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물집이 이렇게 전부 생겼지? 몸 전체 이렇게 생겨요. 생기는데 이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되니까 진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고름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깊게 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곰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파인 상처가 동그란 게 얼굴이 전부 얼었어. 그래가지고 그 곰보 사진은 사실은 내놓기가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난 그냥 이게 데려다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너가 백신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라틴어의 소를 뜻하는 바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에서 관련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걸리게 되고 이래가지고 백신에오는 라틴어에서 소를 뜻하는 바카고, 백시네이션이라는 건 백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에 기원이 돼가지고 영어가 이제 백시네이션으로 돼서 접종이라는 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너의 이 백신의 단점은 이게 우리 이제 대개 예방주사를 맞으면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경우가 있고 매년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평생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또 사실은 평생 놔뒀는데 나중에 가니까 가볍게 걸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 면역 효과가 지속이 안 되고 약독화가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대라는 의학 용어가 나왔는데 결국은 면역 발생 역할 요소가 전달될 때마다 점점 면역 능력이 약해지니까 병균이 침투했을 때 밀어내는 저항하는 힘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줄어들어 가지고 약화가 돼서 예방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계대에 의해서 되는 저기는 사실은 이제 좀 개선이 많이 돼야지 되는 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백신은 우리가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나 하면 결국은 면역력을 생성해 줘 가지고 병원균이 직접 저기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경찰과 국방력 같은 힘인 면역력이 발동을 해가지고 다 퇴치해버려서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체 생성 능력을 강화를 시켜줘야지 되는 게 되지.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지 않게끔 대항을 하는 거가 이제 면역이고, 그 다음에 이런 종두 제너가 두창의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사용한 이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해가지고 DPT라고 소아들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황열, 옐로우 피버는 우리들이 중남미에 간다든지 아프리카에 가면은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는 거를 맞고 가라고 하지만 꼭 이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입국되는 데들이 있어. 이제 우리가 활동했던 볼리비아 같은 데는 이걸 보여줘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마비, 그 다음에 홍역, 볼거리, 그 다음 B형 헤모플루스 인플루엔자 풍진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어려서부터 맞기 시작하고 했던 10대 질환들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파스테르가 이제 드디어 미생물 이론을 이제 확립을 했죠. 그러면서 파스테르는 화학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발효, 저연살균, 그 다음에 비단 실자는 이제 누에 잠사 산업을 이제 누에 유행병이 있었거든. 그런 걸 구제한다든지 하여튼 자연 발생설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서 파스테르가 의학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그랬죠. 처음엔 사람한테 사용하는 백신보다는 동물 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게 닭에 콜레라가 유행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아서 1879년에 이제 닭 콜레라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독성이 약독화된 균을 접종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은 항생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번에 엑선도 목적은 딴 목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잖아. 근데 파스테르도 사실은 공기에 노출을 안 되게끔 해가지고 닭콜레라 배양균을 배양을 해야 순수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공기에 이제 노출이 됐어. 뚜껑을 닫아놓은 게 이제 열려 있는 상태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 콜레라 배양균을 가지고 실험닭에 이제 주입을 하니까 콜레라에 별로 걸리지도 않거나 걸려도 가볍게 지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성을 약화를 시켜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닭콜레라 백신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니까 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1881년 2년 후에 탄저병에 걸려서 양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 소에 치명적인 병들이 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탄저병이 이제 돌게 돼가지고 해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약독화를 시켰으니까 닭콜레라는 공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약독화가 됐던 거고, 이제 그러면서 그럼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뭔가 양산을 하려면 더 좋은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우유를 살균하는 걸 저온 살균법 썼잖아. 똑같이 하여튼 균이 너무 죽게끔은 안 하고 고온 처리를 해가지고 배양해서 약독화를 시켜가지고 양탄저병 백신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지금도 가끔 광견병 해서 애완경들 광견병 예방 주사 맞춰야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광견병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약독화 과정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과정을 해서 굉장히 고생들하고 치명률이 높으니까 광견병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광견병에 이걸 써야 하는데 참 쓰기가 이렇게 사람은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광견병은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중추신경계를 침범을 해가지고서 문제가 일어나서 중추신경계
증상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뭐 눈도 뒤집고 뭐 공수병이라고 해서 물만 봐도 뭐 발작 일으키다시피 하고 막 떨고 뭐 별 여러 가지 증상이 나니까 중추신경계의 어떤 미생물 생명체가 침범을 해서 된다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해서 백신 개발을 어떻게 했냐면 토끼 뇌에다가 이런 광견병에 걸린 개나 사람 같은 데서 추출한 물질을 갖다가 토끼 뇌에다가 배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뇌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게 다 된 때 광견병에 걸린 9살 소년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손 놓고 있어.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고 부모하고 얘기가 돼서 10일간 13번을 접종을 했대. 그래가지고서 성공이 됐어요. 이때만 해도 바이러스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견병 백신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이거를 썼는데 약독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사균, 죽은 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때까지 얘기를 딱 들으면은 백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균하고 관련이 있게끔 균을 써야 한다. 그래서 면역을 저기에서 항체를 형성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그냥 균 자체를 쓰는 방법이 있고 약독화된 균을 쓰는 방법이 있고 죽은 균을 쓰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광견병 때문에 사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스미스라든지 셀먼 같은 사람들이 열 처리를 해서 죽은 박테리아를 비둘기에 주입을 해서 면역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백신을 쓰는 건 생백신, 약독화된 미생물을 쓰는 방법, 죽은 미생물을 쓰는 거가 다 백신의 효과를 입증을 했지만 굉장히 생백신은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망률도 꽤 높게 나타나는 게 되겠지. 왜냐하면 인두 접종이 사실은 생백신 인셈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능동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886년 이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은 이제 새로운 박테리아 균주가 이제 우죽순격으로 막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지. 그래서 임질, 폐렴,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이제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가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 임질은 그냥 나머지는 쉽게 아는데 임질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성병의 일종이야. 1896년에 이제 비레름 콜이라는 독일의 세균학자가 콜레라 사백신을 개발을 하게 돼요. 인간 최초의 사백신이 이제 제대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열 처리 과정에서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하니까 생백신이나 약독화된 백신보다는 부작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 많이 입증하게 됐어요. 같은 해 라이트라는 그 영국의 세균학자가 장티푸스 백신을 이제 또 개발을 해. 이제 죽은 살모넬라 균을 접종하고 이것도 이제 사백신이죠. 근데 이때 이제 이거야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한테 쓰는 거는 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사태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 왔다 갔다 한 얘기들 다 보면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불쌍하게도 인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인도군한테 썼어. 영국군은 백인은 못 쓰고 한 4천여 명의 인도군한테 쓰니까 예방 효과가 걸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데 뭐 동남아 뭐 우리나라도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지만 지저분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서 콜레라에 걸리면은 이제 치명률도 높고 전투력이 상실되잖아 전쟁터에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투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보다 사실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월등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전투력이 상실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입증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보호전쟁이 나미비아 이제 이쪽 남아연방 이쪽에서 있었는데 보호전쟁 당시에 반대로자들이 사실은 이 콜레라 백신을 만들어서 영국 정부에서 배에다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해상에서 우리 요새 정부 여당하고 야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듯이 상대방 하는 일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그래서 해상에다가 버려버렸어. 이제 어떤 반대론자가 아주 과감하게 내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보호전쟁에서 영국군이 한 9천여 명이 사망하게 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발병은 한 5만 8천 명 이상 정도가 발병을 했는데 9천 명이 사망했으니까 발병도 전투를 할 수가 없고 죽은 사람은 더욱 원통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백신을 맞았으면 이런 일이 전혀 안 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방주사가 좀 안전하구나. 사람들한테 마음 놓고 써도 그래도 좋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1년 후쯤 러시아의 하피큰이라는 사람이 페스투사 백신을 개발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콜레라를 연구하려고 인도의 폼페이에 뭄바이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우연히 이제 패스트 문제가 그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되니까 패스트에 이제 집념을 갖고 연구를 해가지고 사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이걸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이게 사람한테는 이제 써야 하고 동물한테는 좀 효과가 있다는 건 알았고 그래서 안전성을 저거 하려고 자기한테 놨어.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라는 거는 소신과 자신이 있으면 증명을 해야 하는데 나부터 해야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과학자들이 굉장히 있어.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호전쟁 때 당시에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진료소 앞에서들 있고 또 부상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처참한 전쟁의 결과가 있었어요. 이제 그럼 능동 면역이라는 게 있었으면 수동 면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능동 면역이라는 말을 썼겠죠. 이때까지 우리가 능동 면역을 얘기를 했는데 수동 면역이라는 거는 디프테리아 예방주사부터 수동 면역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1888년에 디프테리아균에서 독소가 굉장히 센 게 있어. 디프테리아는 이 독소에 때문에 사람들이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독소가 발견이 됐는데 그 2년 후에 독일의 베링이라는 사람하고 일본의 기타사토 시바사부로라는 두 사람이 디프테리아 감염이 된 사람들한테서 항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엔티톡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근데 이 항독소가 생성이 되는데 보니까 독소를 중화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야. 그럼 이거를 집어 넣어주면은 사람한테 주입이 되면 일단은 도움이 굉장히 되겠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항독소를 만들어가지고 1891년에 최초로 어린아이한테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1894년에 항독소 백신을 이제 양산하게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 면역의 효시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하여튼 활동을 하거나 약독화됐거나 죽은 미생물을 주입하는 거는 이제 능동 면역이고 아이의 몸에서 생성이 된 이거에 대결을 할 수 있는 물질 자체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대항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러면 가장 원시적부터 시작한 수동 면역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태반 속에서 자궁 속에서 태아가 자라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을 받겠지. 그 다음 태어난 후에도 그게 지속적으로는 안 되지만 엄마의 모유를 수유하면서 모유에 있는 이런 항독소나 면역력을 인계를 받아가지고 견뎌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역 자체의 모유 수유도 이제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은 active immunization, 수동 면역은 passive immun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능동 면역은 백신 투여로 인해 가지고 특정 미생물에 대항해서 스스로 싸우는 힘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력이나 경찰력을 이제 가동이 돼가지고 물리치는 거고, 수동 면역은 인간이나 동물한테서 추출되거나 아니면 합성한 이런 거에 대항할 수 있는 물질, 보호물질을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달하는 게 수동 면역이다. 그런데 이 수동 면역에 저거는 그 항독소의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면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 균이 들어오는 것보단 이게 더 좋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수동 면역이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를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애들일 때 견뎌낼 수 있는 거가 그렇다는 거를 알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이 그냥 뭐 굉장히 급격히 발전하게 됐어. 20세기하고 21세기에 들었으면서 20세기 초에는 이제 결핵, 광열, 백일의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굿 패스처라는 미국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백신을 만드는데 바이러스를 배양을 시켜야 하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돈이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싸게 해야 전 세계에 힘없는 돈 없는 사람들도 다 받을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수정란을 이용해가지고 바이러스 배양법을 굿패스처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싸게 안전하고 다량 생산하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네들이 아주 다들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앤더스라는 미국 사람이 살아있는 인간 세포에 서식하는 바이러스를 밖으로, 인체 밖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기여하게 됐어. 소아마비 환자들은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어요. 또 소아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아주 가볍게 걸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죽으로는 전혀 모르게끔. 근데 사실은 다리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벗기 전에는 몰라. 그러고 내가 소아마비에 걸렸었어 이러게 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부터 굉장히 심한 사람들까지 있어. 우리 메디피스에서 이사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 중에 아예 그냥 휠체어로 전혀 하반신을 못 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보조기, 크러치나 이런 거 도움 없이 활동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 조직이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주 보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요새 눈에 별로 안 띄잖아. 근데 옛날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면서 주사를 맞다가 또 먹는 약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돼버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백신이 소아마비, 수두, 홍역, 풍진, 로타바이러스, 일본 내염, 라임병, AB 간염,
그 다음에 뇌수막염, 폐렴 등 그냥 굉장히 다채롭게 예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코비드19가 유행을 하게 되니까 파이자하고 모데나에서 2020년도에 mRNA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특이한 방법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에 저걸 하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암 분야하고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암이나 에이즈의 연구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거든. 말라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말라리아도 예방 백신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하거나 돈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걸리는 것보단 어려운 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네들이 급하잖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에이즈 쪽에 연구비를 많이 줘요. 그리고 우리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에이즈 쪽에 돈을 많이 투여해. 그런데도 치료약도 완치시키는 약이 없이 억제하는 약까지 개발이 됐고 백신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게 메신저 RNA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3년 내지 5년 내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암도 근데 이제 암은 제일 중요한 게 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은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제 또 딴 문제는 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백신의 이제 개발은 결국은 이 기여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다들 저 보면 사회적으로 구원이 되는 게 가장 크지 1대1로 개인을 갖다 치료하는 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방법이야. 그래서 일단은 감염병에 대한 고통이나 장애, 죽음으로써 이제 보호를 하고 또 이제 미생물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데 세균설 학설에도 이제 기여가 됐고 그 다음에 체내 면역 체계가 규명되는데도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질병하고 이런 것들이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이 돼서 투쟁을 일으켜 가지고 치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병이 진행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약이나 수술 이런 의료 행위보다 예방이 월등 큰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백신이 물론 딴 거보다 아직 역사가 일천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큰 거는 인정을 하지만 70% 이상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그 사회가 일단은 안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100%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사회적으로 전 지구상에서 개개인들이 남에 대한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돼. 그러니까 길 가다가 교통사고라든지 뭐 요번에 어제 그제 강풍 때문에 뭐 가림막이 무너졌다든지 뭐 나무가 쓰러져서 깔려서 죽는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백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월등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생각하면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만 예방주사도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누구나가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또는 예방 저거를 경구로 투여를 받는 게 서로를 위해서 싫더라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사회적인 이제 공통분모야. 자, 백신의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들 생각을 해. 근데 아까 내가 강의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전하겠지.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모든 거는 100% 안전한 건 없어요. 그럼 확률상으로 뭐 10,000분의 1에서 걸린다, 10,000명당 1명이 걸린다든지 부작용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그 부작용의 대상이 되면 나한테는 100%죠. 그 부작용이 안 나타난 사람은 0%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우선이잖아. 남보단 내가 우선 잘 되고 제일 편해야 하는 거고, 남을 아주 좀 나쁜 사람은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지만 밟고 일어서지를 않더라도 나부터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인데,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 제조할 때 방부제를 사용하는데 이 티메로살을 써요. 근데 여기에 수은이 함유돼 있어. 근데 이게 용량이 진짜 얼마 없어. 자폐증을 유발할 정도는 전혀 안 해요. 근데 자폐증이 유발한다고 누가 얘기를 했거나 자폐증 환자인데 하여튼 예방주사를 뭐 자폐증이 나타날 때쯤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몰라도 우연의 일치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듯하게 지금 뭐 AI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새 사회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엉터리 학설들이 그럴듯하게 사실화돼서 전부 떠돌잖아. 이제 그런 식이 돼가지고서 했는데 1999년에 미국에서 FDA에서 자폐증 유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발성 경화증이나 수두, 홍역, 풍진 같은 거가 부작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백신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1980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두창 소멸 및 완전 퇴치를 선언했어.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케냐인가 어디에, 내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케냐인가 어디에 그 물리치료사인가 그럴 거야. 이제 그 친구가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두창에 걸린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멸이 됐다고 선언을 했어. 그러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죠. 근데 두창균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란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미국도 가지고 있어. 그런 나라들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어요. 균이 없으면은 생물학전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가상적으로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서 우리한테 무기가 지금 현재로 봐선 우리가 굉장히 첨단 무기가 많은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 그럼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선 핵을 사용하겠지. 왜냐하면 핵은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화학전을 하겠지. 그 다음에 미생물전을 한다고. 그래서 이럴 때 살포가 되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강대국들이 또 WHO에서 큰 역할을 하는 나라들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사회가 무서운 사회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면역력 얘기를 했죠. 그래 백신을 개발하면서 연구 과정에서 이제 면역하기를 알게 됐어요. 러시아의 메치니코프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883년에 파고사이토시스라는 걸 명명을 했어. 이제 이건 포식자 세포야. 그러니까 이제 균을 잡아먹는 세포들을 파고사이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처나 손상에 대한 세포 반응을 조직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고, 외부 물질을 포위하고 포식하고 삭혀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세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이제 백혈구라는 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1887년에
대식세포가의 역할을 하는 백혈구를 분류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이것들이 면역체계의 핵심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독일의 폴 에르리히가 1878년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베이스를 서포트를 하게 됐는데 세포 염색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1885년에 면역체계에 관여하는 세포들을 발견을 하면서 역할까지 규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혈구를 얘기할 때 뭐 중성구, 호산구 뭐 등등 얘기하지, 림파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피는 그냥 빨간 물 같은 거가 피다는 거에서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백혈구도 세포의 모양이 다른 것들이 많더라.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다 역할을 하고 그 분포도 이런 거가 다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중성구나 뭐 따뜻 임파구, 호상구 등등 이런 세포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 관여하는 대식세포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드 체인 이론을 에르리가 이제 했는데 다양한 세포막에 가서,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핵이 있고 원형질이 있고 막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 막에 가서 이런 것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수용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수용체의 사이드 체인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특정 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 속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잡아먹는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녹힌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외부 침입자의 침입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침입자를 인식해가지고 공격하는 항체가 특정한 항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항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T 림포사이트, B 림포사이트 이런 것까지 이제 림파구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특히 B 림파구가 특수한 타입의 백혈구로서 역할을 해서 외부 침입자와 결합해가지고 항체를 비림파구가 만든다는 걸 알게 됐죠. 오늘 준비한 백신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강의를 이제 마치고 두창 관련된 거요. 네. 원숭이 두창이 올해 초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원숭이 두창이랑 여기서 나오는 두창은 그 같은 질병인가요? 사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숭이 두창이 사람한테 인수공동의 가능성은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소의 두창도 사람한테 감염은 됐는데 가볍게 왔지. 그러니까 같은 두창균의 종류지만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떤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으나 하면 결핵균하고 나균이 있지, 한센병균이 사실은 사촌이야. 같은 막대균에서도 같은 쪽이야. 그런데 조금 다르지. 근데 그 조금 다른 것 때문에 결핵균은 사람의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나 걸리는 게 아니야. 한센병은. 그 그 균 자체에 대해서 친화력이 있는 사람만 걸려요. 거기에 약한 사람만. 그래서 100% 그 균이 왔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야. 근데 결핵균은 거의 침투했을 때는 다 걸려. 그러니까 그 한센병 자체는 그 전염력, 전파력이 굉장히 약해요. 대신 걸리면은 결핵은 죽지 거죽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별로 없어. 피를 토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하는 것 빼놓고는 속에서 막 망그러져. 물론 이제 결핵 가지고 피부 괴저 현상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근데 한센병은
뭐 코가 없어진다든지 얼굴이 라이언 사자 얼굴이 된다든지 눈이 안 감긴다든지 손 이런 데들이 다 썩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오그라진다든지 등등 눈에 띄는 처참한 게 많잖아. 그래서 천영의 병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그런데 오래 살아. 이 병 가지고 죽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십 년 그런 사람들이니까 회피를 하겠지. 자기 사회에 끌어들이질 않아. 왜냐면 여기서 피고름이 나니까 나한테 그게 묻으면 전염이 된다고 다들 공포의식을 가질 거 아니야. 그것처럼 원숭이 두창도 사람한테 전염력이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그쪽에 아주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사촌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가 새로 경험하는 병 이랬는 정도지. 그냥 우리 과거의 그 두창같이 전염력이 또는 치명률이 아주 큰 그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끝낼까요? 수고들 했어요. 그래.